인천에서 시청 중인 안윤화님 감사해요. 군용버스에 머리가 처박힌 312명의 한국인들. 전 세계 146개국에 생중계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체포작전. 그런데 불과 12시간 뒤 한국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터졌습니다. 밤 9시 12분 평택 유흥가 한국 식당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과 기물 파손으로 주한미군 7명이 현행범 긴급 체포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7년간 주한미군 폭행이 무려 123차례라는 사실. 심지어 한국 식당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는 무려 7천만 원. 게다가 한국여군 성추행 733차례까지 포함하면 지난 8년간 주한미군 범죄만 14,724건이라는 믿기 어려운 사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맹은 끝입니다. 지금부터 체포 폭격에 세계 1위 군사대국이 대한민국에게 제대로 뺨쳐 맞은 충격적인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조지아 주 브리치필드 메타파크에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침부터 헬기 소리가 공장 단지를 뒤덮었죠. 저는 그날 아침 워싱턴에서 급하게 날아온 전화를 받았어요. 테임즈, 조지아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대규모로 체포했어. 무려 312명이 넘어. 동료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들어온 자료를 보고 놀라고 말았죠. 국토안보수사국과 연방수사국이 합동작전을 펼쳤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한국인 체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체포작전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동료는 300여 명이 넘는 한국인이 케이블 타이에 묶인 채 버스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현장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서치라이트가 공장을 환하게 비추고 드론이 열감지를 하며 위를 맴돌았습니다. 단속치고는 너무 과했어요. 마치 사람이 아닌 인격체를 다룰 만큼 비인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 고위 대표단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지 불과 12시간 만에 체포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건 분명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워싱턴 관료들 사이에서도 중국 전승절 참여한 국국 대표를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죠.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늘 정치와 공급망을 분리해서 생각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경계를 흐려놓고 있었어요. 그럼 애꿎은 한국 기업인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거지? 제가 구금센터에 도착해서 면회실을 들여다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특히 김영철이라는 한국인 기술자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속삭이고 있죠. 테임즈 위원님 숨이 막힙니다. 아내한테 살아있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수감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치킨 너겟으로 버팁니다. 약 좀 주세요. 저 혈관 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체포돼서 약을 회사에 두고 왔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 튜닝 전문가들이요. 게다가 기본적인 생필품과 의식주 심지어 의약품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서울에서는 외교부에서도 강민서 국장이 지휘하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현지 소식통을 통해 그 내용을 전해 들었어요. 사전 통보가 전무했고 과잉 제압이 확인됩니다. 영사 보호와 법률 지원, 의료 지원을 위한 합동팀을 즉시 파견하겠습니다. 강민서 국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게다가 한국 국내에서는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족쇄에 묶인 채 치킨 너겟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SNS와 유튜브는 그야말로 난리였죠. 이제 동맹은 끝났다. 최우방국 한국을 개돼지 취급한 것이냐는 식의 반응이 실시간 인기 댓글에 올라왔더라고요.
순간 저는 한국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208조 원 상당의 투자는 물론 이제까지 했던 안보조약과 공급체인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 파장은 미국 사회 전체로 퍼질게 분명했거든요. 다음 날 워싱턴에서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서울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주한미군 관련 범죄나 한국 경찰 폭행 사건들, 게다가 지난 50년간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라면서 눈 감아 주었던 사건들을 싹 다 조사해서 이제 원칙대로 간다더라. 그 말을 들은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동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미군도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의 파급력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한국인 기술자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과 미국 전체의 신뢰도가 걸린 문제였죠. 미국이 한국인 민간인들을 잡아가둔 거랑 한국이 세계 최강. 미군을 체포하는 거랑은 스케일 자체와 파급력 자체가 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왜 하필 미국이 지금 타이밍에 한국인들을 체포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늘 믿어왔던 미국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맹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기술자들을 구금하는 게 정당한 걸까요?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그저 법 집행이 아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용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앞으로 펼쳐질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공급망을 뒤흔들 거라는 걸요. 얼마 후 더 많은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추가로 나온 보디캠 영상을 보고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에는 다중 결박 대기선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버스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열감지 색인표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준비라면 최소 몇 주 전부터 계획이 세워졌을 거예요. 강민서 국장은 이 영상들을 근거로 과잉 집행 백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인권과 절차 위반을 쟁점으로 삼겠다는 의도였죠. 한국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급히 풀려난 최지혜라는 공정 튜닝 전문가가 외교부 면담실에서 폭발적인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투자하라 해서 왔습니다. 그 설비는 한국인 기술자 말고는 전 세계 어디서도 못 구해요. 그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비자를 틀어막았다고요? 이건 보복입니다. 최지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증언을 전해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적 이유로 구금했다는 뜻이거든요. 워싱턴에서는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관세 유예 철회 검토,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범위 재해석, 대미 투자 인허가 지연 등 경제 보복 패키지의 신호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제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제 보복 패키지 신호 확인. 이제 정치적 의도가 명확해졌다. 트럼프 담당 보좌관과 만났을 때 그의 말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전승절에 박지원과 우원식이 김정은과 웃으며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우방의 신뢰를 먼저 깬 건 한국이에요. 그래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맹을 협박으로 다루면 역풍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법은 법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정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공정성이나 정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는 흥미로운 내부 회의록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2024년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각주였어요. 주한미군 일병이 기지 인근 식당 여주인의 뺨을 때린 사건이었는데 당시 한국 경찰은 우방 배려라는 명목으로 기소유예와 강제 출국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 회의록의 결론은 간단했어요. 이제부터는 원칙대로. 저는 이 문구를 보고 한국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참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며칠 후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원칙대로 간다면 우리도 문제예요. 주한미군 관련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이 우방 배려라는 명목으로 눈 감아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거든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법대로만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법으로 정면 승부를 치르면 피해는 산업을 넘어서 주한미군 체포 국면까지 갈 수도 있어.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응이 이해됐습니다. 자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됐어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나오는 모든 수치들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미국의 한국 의존도, 한국 기술자들의 대체 불가능성,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등 모든 게 한국에게 유리했습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시작됐지만 결과는 데이터가 결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명확하게 한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지혜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문 설비는 한국인 기술자 말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이유로 적으로 만든 셈이거든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거라는 점도요. 정치의 냄새는 이제 너무 진해서 숨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냄새를 맡은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였어요. 지금까지 본 바로는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출입국 관리소, 노동부, 관세청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거였습니다. 대상은 서울, 평택, 오산 일대의 미군 관련 외주업체와 군속업체들이었어요. 노동, 세무, 안전, 임대 관련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한국은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대신 법과 제도로 맞받아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요. 며칠 뒤 현장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지 외곽에서 군속과 군 가족들의 무허가 영리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임금 미신고 고용, 유흥업소 위생 위반, 각종 안전 규정 위반까지 나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당국의 절차였어요. 영장을 제시한 후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강민서 국장은 이 시점에서 K-컴플라이언스 태스크포스를 정식 발표했어요. 영사보호 상주, 의료동행, 다국어 법률 한라인 24시간 운영, 재외국민 보호앱 실시간 알림까지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고 감탄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보복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한편 한성우라는 대기업 대미 전략 총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적 슬롯과 보험 담보, 신용 등급 트리거를 이용한 무소음 재배치 신호를 발사한 거예요. 유럽, 멕시코, 캐나다로 부품과 선적, 품질 인증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부의 신호에 맞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재배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포크스턴 구금센터에서는 김영철이 공황 증상을 호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의료팀이 즉시 투입됐습니다. 산소 포화도 체크, 응급약 처방, 필요시 전원 조치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신속한 대응을 보고 한국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려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평택 현장 단속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영장 조문을 또박또박 낭독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됐어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영장을 집행합니다. 그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족쇄의 역습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상위권에 올렸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체계적인 법 집행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날 저녁 피해자 가족들의 촛불 편지 낭송회가 열렸습니다. 김영철의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어요. 아빠는 늘 한국이 자랑이라 했어요. 한국이 아빠를 지켜줄 거라 믿어요. 저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가족의 사랑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거든요. 워싱턴에서는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한국이 진짜 원칙대로 하려나 봐. 그럼 우리도 곤란해지는 거 아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눈감아줬는데. 모두들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미군 관련 사건들도 예외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보복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이다. 법, 제도, 공급망을 동시에 움직여 다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다. 며칠 후 국제 언론에서도 한국의 대응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중동 매체에서 미국의 과도한 시범 단속이라는 비판 기사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대신 체계적인 법 집행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족쇄의 역습이라는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한국의 대응에 대한 자부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참는 나라가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 갈등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거라는 점을요. 왜냐하면 한국은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그 시스템은 국제법과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었거든요. 상호주의의 첫 점화는 조용하지만 정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워싱턴에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비자 발급 이스타 프로그램으로 한국 인력을 합법 운용했는데 한국은 무리한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대답은 더욱 단호했어요. 우리는 법대로만 합니다. 게다가 지난 50년간 주한미군 비리와 특혜를 동맹 배려로 수없이 눈감아왔습니다. 지금은 뒤늦은 법 집행일 뿐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한국 정부의 각오를 느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는 의미였거든요. 며칠 후 워싱턴 강경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카일 스톤이라는 인물이 3종 압박 문건을 공개한 거예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13조 원의 추가 상향 공식화였어요. 불이행 시 주한미군 순환 배치 축소와 군수 지원 지연을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범위 재해석이었습니다. 한국산 핵심 광물과 부품의 국가별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역 비준 절차 지연이었습니다. 관세 우대와 쿼터 협상을 장기 보류하겠다는 협박이었죠. 저는 이 문건을 보고 미국 정부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어요.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굴복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 의회 일부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한국 전쟁 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을 살려준 어버이나라. 이런 구태의연한 프레임으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트럼프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나온 내부 보고서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조선, 물류, 반도체 장비 한국 의존도가 적색 경보로 점등됐어요. 조선 도크 유지 보수 한국 의존 74%, 항만 특수장비 정비 63%, 반도체 장비 셋업 68%. 이 수치들은 누가 진짜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날 저녁 외교부 앞에서 촛불 철야 농성이 열렸어요. 피해자 가족 대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죄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때 강민서 국장이 즉석에서 약속을 했어요. 오늘 밤 안에 의약품, 통역, 변호 접견 상주를 완료합니다.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놀랍게도 그날 밤 정말로 모든 약속이 이행됐습니다. 24시간 의료와 통역 배치, 접견 예약 자동화, 의약품 반입 간소화까지 실제로 완료됐어요. 국내 증시는 흔들렸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국채 스프레드가 안정됐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응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동시에 유럽과 중동 매체에서 미국 비판 기사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과도한 시범 단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었죠. 저는 워싱턴에서 이런 반응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이 동맹을 압박하는 방식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 감정적으로 대응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시스템으로 밀어붙이네. 이러다가 우리가 더 곤란해지는 거 아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 밤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구태 프레임을 팩트와 시스템으로 깨는 한국. 거리의 촛불이 국가 시스템을 실제로 당겨 움직인다. 며칠 후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오히려 높게 평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명한 절차와 신속한 시스템 구축. 이런 표현으로 한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갈등에서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요. 미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반응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대신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촛불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말의 전쟁에서 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매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3개국과의 실사 및 계약 구체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독일 동부공단의 배터리 모듈과 팩 최종 조립 라인 2개 동증설이 확정됐습니다. 품질과 환경사회 지배구조 선인증까지 완료됐고 전력요금 안정화 보조 조건까지 받아냈어요. 폴란드에서는 양극재와 분리막 전구체 공동생산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유럽 공급 안정성 지표 연동 계약에 항만 우선 도크슬롯 보장까지 포함됐죠. 체코에서는 구동모터와 인버터 서브라인 신설이 결정됐어요. 현지 리스킬링 교육 1,200명 포함해 국가보증 대출로 자본 지출까지 분산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며 한국 기업들의 준비된 실력에 감탄했어요. 며칠 만에 이런 계약들을 성사시킨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한성우가 이끄는 재배치 작업은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선적 슬롯과 보험 담보, 신용 등급 트리거를 이용한 무소음 압박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북미 의존도 수치가 공개됐을 때였습니다. 조지아 시민들이 생방송 패널에 나와서 절규하듯 말했어요. 한국 팀이 빠지면 분기 납기 62%가 멈춰요. 조선 도크 유지 보수는 한국 의존 74%, 반도체 장비 셋업 68%, 자동차 파워 일렉트로닉스 58%입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들으며 미국 정부의 판단 착오를 실감했어요. 이런 높은 의존도를 가진 상대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조지아주의 경제 비상 수치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마이너스 6.1포인트 급락했어요. 주 실업보험 신규 청구는 18% 증가했고 카운티 세수 전망은 마이너스 9%였습니다. 조지아 지역 총생산의 17%가 한국 투자와 직결돼 있다. 이런 주정부 보고서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숫자로 확인되는 한국의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충격적인 속보가 나왔어요.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 1명이 한국인 성추행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는 공지였습니다. 전광판을 타고 흐르는 한 줄 뉴스였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미국 반트럼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명확했어요. 정치 보복이면 중국에나 해. 왜 한국 사람 잡아가두고 우리 일자리까지 죽이냐? 한 중년 남성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업 모시겠다고 난리인데 우리 주머니에 거저 들어온 복을 쇠사슬로 묶어버린 멍청이가 트럼프야.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미국 내부의 균열을 감지했어요. 트럼프의 정치적 판단이 오히려 미국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거든요. 해외 펀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제목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K리스크가 아니라 K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이 불확실성의 원인이 아니라 표준을 제공하는 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한국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스템과 실력으로 승부하니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재배치 속도였습니다. 계약, 표준, 교육, 금융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능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고용이 창출됐고, 폴란드에서는 기술 이전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됐습니다. 체코에서는 국가보증 대출로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현지 경제에 기여했어요. 이런 방식은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와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환영하고 있었던 거죠. 조지아 시민들의 절규와 유럽 국가들의 환영. 이 대조가 미국 정부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밀어낸 투자와 기술이 다른 곳에서 환영받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갈등에서 한국이 승리할 거라는 점을요. 왜냐하면 한국은 실력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대안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숫자로 확인되는 의존 현실과 체계적인 재배치 능력, 이 두 가지가 한국의 존재감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노골적이었어요. 먼저 방위비 13조. 그게 선행 조건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압박한다는 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뒤이어 관세 스냅백 상향 검토, 연방 조달 납품 제한, 전력과 환경 인허가, 재정검 압박이 줄줄이 발표됐어요. 이제 정말 총력전 양상이었습니다. 일부 주정부들도 가세했어요. 안전점검 지연, 토지 사용 재검토, 지방세 환급 보류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의도에 맞춰 지방 차원에서도 협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전방위적 압박을 보며 미국 정부의 각오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의도였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대응은 더욱 체계적이었어요. 해외 파견 기술자 국가표준 보호 지침을 고시했습니다. 의료, 법률, 보험, 안전을 동반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와 정부 공동보험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제대로 보호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이었죠. 워싱턴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일갈했어요. 한국을 상대로 무리수라니 결국 주한미군까지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셈입니까? 공청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이 발언을 듣고 긴장했어요. 정말로 주한미군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경고였거든요. 그날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김영철의 아내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당신이 늘 말한 나라, 그 나라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어요. 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본 김영철이 구금실에서 흐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며 이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자세였어요. 거친 압박이 올수록 오히려 제도를 더욱 고도화해서 맞받고 있었거든요.
국민 보호가 곧 국가 표준이 되는 장면들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 노트에 중요한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산업, 외교, 치안 3중전선. 한국은 원칙을 더 강화했고 우리는 더 거칠어졌다. 이 궤적의 끝은 주한미군 노출이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논리적 귀결이 보였거든요. 미국이 압박을 강화할수록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더 철저하게 적용할 것이고 그 끝에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어요. 한국이 정말로 원칙대로만 간다면 우리 군인들도 안전하지 않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아왔는데. 이러다가 진짜 큰 사고 나는 거 아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근본적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내에서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거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도 개선 속도였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었거든요. 해외 파견 기술자 보호 지침 같은 건 평상시라면 몇 달이 걸릴 일인데 며칠 만에 완성해서 시행에 옮겼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압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것이었어요. 미국의 압박이 거칠어질수록 한국의 대응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조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쪽이 더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갈등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한 쪽이 결국 승리할 거라는 점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덕적 우위는 명확하게 한국 쪽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 대규모 합동단속 레벨 3을 발령한 거예요. 서울과 평택 일대에서 경찰, 출입국 관리소, 노동부, 관세청이 동시에 투입됐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불법 영리행위, 무허가 근로, 폭행, 주류위생 위반 혐의로 실시간 생중계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영장 제시 후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어요. 군속 42명, 군 가족 17명, 외주업체 관리자 11명이 체포됐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걸 담았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손목, 영장 조문 낭독, 통역 배치, 변호 접견 고지, 인권 확인 체크리스트까지. 한국 당국의 절차는 완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브리핑은 간결하고 단호했어요.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절차, 인권,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저는 이 브리핑을 보고 한국 정부의 각오를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특혜는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특혜 폭로 파일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기지외 상업지구 무허가 영업, 일부 사건의 이례적 불기소, 세금 면제 논란, 교통사고 특혜 처리까지. 미국의 민낯이라는 자막이 붙었어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특혜가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한국이 우방 배려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걸 눈감아줬는지 깨달았어요. 전 세계 톱뉴스가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격의 민낯이라고 비웃었고 영국 시사 프로그램은 법치 역전극, 원칙이 새를 이겼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프랑스 일간지는 사설에서 한국의 절차적 완벽함은 신뢰도를 높였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주요 매체는 침묵과 당혹을 택했어요. 중동에서는 상호 존중의 표본이라며 지지 성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국제 반응을 보며 한국이 이 갈등에서 완승을 거두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절차적 완벽함과 인권 보장까지 구비한 한국식 법 집행이 세계 기준이 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당국의 세심함이었어요. 체포 과정에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통역과 변호 접견을 즉시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인들을 대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게 현실이 됐다. 정말로 주한미군까지 법의 심판대에 오른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여론과 경제 충격이 겹치자 트럼프 정부는 결국 굴복했어요. 한국인 전원 석방, 기소유예, 신속 비자 처리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하단에 대형 자막이 스쳐 지나갔어요. 체포 폭격에 제대로 뺨쳐맞은 주한미군. 저는 이 자막을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거든요. 세계 최강을 자임하던 미국이 법의 거울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힘이 곧 정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힘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였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했던 거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법 집행이었어요. 미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인들을 구금했지만 한국은 법 위반 사실에 근거해서 미군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차이가 국제사회의 평가를 갈랐어요. 저는 이 순간을 목격하며 역사의 전환점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했어요. 절차적 완벽함과 인권 보장을 통해 한국은 도덕적 우위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석방 직후 서울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귀환과 회복 3단 패키지를 즉시 가동한 거예요. 72시간 내 전원 건강검진과 심리치유를 국가가 지원했습니다. 임금과 프로젝트 지연 손실에 대한 공동기금도 정부, 대기업, 금융권이 함께 만들어서 즉시 집행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K-컴플라이언스 단일 창구 상시화였습니다. 비자, 보험, 법률, 의료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의 해외 현장 위험 알림 앱까지 전면 배포했어요. 저는 이런 신속한 사후 처리를 보며 한국 정부의 완성도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거든요. K표준 셋업 교범이 세계 6개 권역으로 배포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원격 튜닝, 디지털 트래킹, 현장 안전 체크리스트가 합본된 룰메이킹 패키지가 업계 표준으로 부상한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자리 잡은 거였거든요. 김영철은 국가기술안전자문단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무서웠습니까? 김영철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한국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개인의 고통이 국가에 대한 신뢰로 승화된 순간이었어요. 최지혜는 국가세섭교본 지필팀 간사로 합류했습니다.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이 국가 표준을 만드는 자료가 된 거였죠. 한성우는 재배치 1차분 완결을 선언했어요. 납기와 품질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럽 3국에서 한국과의 공동표준 채택 합의문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이런 성과들을 보며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오히려 더 강해진 거였습니다. 제가 최종 보고서에 쓴 문장입니다. 정치가 체포를 택할 때 한국은 표준을 택했다. 결과는 국격의 역전이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미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힘을 쓰려 했지만 한국은 원칙과 표준으로 대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어요. 국제 여론의 마무리 일격도 강력했습니다. 독일 유력지는 우방을 향한 배신은 반드시 되갚음을 부른다. 미국이 한국의 뺨 제대로 맞았다는 머리 기사를 올렸어요. 영국 경제지는 우방에게 칼을 꽂으면 이렇게 된다. 신뢰는 자본보다 비싸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는 미국 굴욕, 한국 입법치, 표준 이 나라 해시태그가 동시에 1위를 차지했어요. 밈 영상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다. 표준을 가진 자가 이긴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표현한 거였거든요.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룰메이킹 국가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엔지니어, 가족, 정부, 산업이 한 몸처럼 맞물려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김영철의 상처가 표준의 자부심으로 회수됐어요. 최지혜의 현장 지식이 국가 표준으로 승화됐습니다. 강민서의 위기 대응이 제도화됐고 한성우의 재배치 전략이 지표 경신으로 결실을 맺었어요. 저는 외부 증인으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국가의 품격과 원칙이 충돌하는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선도 완전히 회수됐어요. 첫 울음에서 시작해서 촛불과 편지, 낭송을 거쳐 귀환과 회복으로 이어진 완벽한 스토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힘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힘이었어요.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보복이 아닌 표준으로,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한국의 선택은 일관되게 높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승리로 이어졌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힘만 가진 나라가 아니라 표준을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거라는 점을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점도요. 이것이 제가 목격한 체포폭격에 뺨쳐 맞은 주한미군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갈등이 성장이 되고 시련이 표준이 된 놀라운 이야기였어요.